가을 햇살이 현관문 틈으로 길게 스며들던 오후였다. 현관 밖에서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한길수 어르신 댁 맞죠? 문이 열리자 3명의 낯선 남녀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한 명은 명함을 건넸고 다른 이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오늘 계약 이행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이 집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시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도장에 붉은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서명까지 있었다. 한길수는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다. 40년을 등기소에서 살아온 눈이 단번에 그것이 정확히 위조된 문서임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마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김치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다. 점심에 먹다 남긴 김치전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혹시 자녀분과 다시 상의해 보시죠. 인감도장도 이미 제출되었고 계약은 유효합니다. 잠시만요. 자식들이 보낸 건가요? 한민수 씨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귓가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 이름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손에 쥔 리모컨이 탁 떨어졌다. 소파 가죽 위로 굴러간 리모컨은 바닥에서 덜컥 소리를 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도장 제 것이 아닙니다. 924.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건 내 도장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침묵이 길어졌다. 기압이 꺼지는 듯한 조용함 속에서 먼지 한 점이 햇살 속을 떠다녔.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작은 떨림을 감추려 두 손을 맞잡았다. 그동안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시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다.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굴러갔다. 그는 냉장고 옆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다. 다이얼 몇 번을 누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길 시간이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계약서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필기구가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갑자기 그가 일어났다.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마당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조금 느리고 무거웠다. 하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그는 길가로 나서더니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기를 들고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모두 확보돼 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바랜 진녹색 수첩. 등기소 시절 매년 연초에 지급받던 공무원 업무일지였다. 표지를 쓰다듬는 손끝에 거칠어진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1989년 3월 2일 첫 배치 대전중앙등기소. 작은 글씨로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기록. 그때의 자신은 35,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정직으로 버텼다. 서류를 접수하며 고객을 응대하고 인감도장의 굵기와 각도를 확인하며 항상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장은 사람의 믿음이다. 그 한 줄 원칙을 지키기 위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를 원칙주의자라 불렀다.
가끔은 답답하다는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그 별명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은 한 민원인이 도장이 빠르게 찍히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다. 그는 끝까지 침착하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민원인은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이 사회가 따뜻하네요. 그 작은 한마디가 그를 하루 종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사무실 책상 위엔 늘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기름이 묻은 인간 패드, 각종 잉크와 도장통, 그리고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그 화분은 아내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당신 책상 위엔 생명이 필요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었다. 햇빛이 들어오면 화분 잎사귀가 빛나고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렸다. 그건 마치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오후 4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계절을 그 사무실에서 보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수첩을 덮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벽 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등기소 동기들과 함께 찍은 1992년 사진. 검정색 정장 차림, 다소 어색한 미소. 그 가운데 단정하게 선 자신이 있었다. 그 사진 속 한길수는 몰랐다. 수십 년 뒤 그가 지켜온 도장의 정직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너질 줄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사진 틀 옆 작은 액자 안에는 아내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미소를 보자 가슴 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려왔다.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입술 끝에 맴도는 따뜻한 기운. 그 미소는 살아생전에도 늘 그를 안심시켜주곤 했다. 한길수는 천천히 액자를 들어 손바닥으로 닦았다. 유리에 얇게 앉은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1976년 봄이었다. 군 제대 후 시청 앞에서 우산을 함께 쓰게 된 인연. 그날 이후로 둘은 거의 매일을 함께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깊이 들어줬다. 도장이 삐뚤게 찍혔던 민원 서류가 밀려 밤늦게 퇴근한 날, 후배 직원의 실수를 대신 책임졌던 일까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당신답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 집도 당당하죠.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매일 아침 출근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결혼 기념일마다 그녀는 수첩 뒷장에 편지를 남겼다.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종이 끝에는 늘 라벤더 향이 스며 있었다. 당신은 내게 자랑이에요. 지금처럼만 살아줘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도 그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현관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온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 손쓸 틈도 없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도장을 지켜냈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혼자 살았다. 식사는 대충 말수는 줄었고 집안에 흐르는 시간도 느려졌다. 하지만 그녀와의 약속은 지켰다. 억울한 일은 그냥 넘기지 말아요.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이제는 그 신념의 이름으로 되찾아야 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에 조용히 기록했다. 한민수 명의 계약서, 서명 위치 확인 필요, 인감도장, 일치 여부 등기소,
CCTV 확인 요청. 그리고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남겼다. 정직은 포기할 수 없는 유산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여전했다. 변한 건 그의 마음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 아이는 과연 우리 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을까? 식탁 위에는 찜닭과 잡채,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거실 천장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그릇에 윤기를 더했다. 한길수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찜닭 한 조각을 집어 접시에 놓고 천천히 밥 위에 올렸다. 아들 한민수는 건너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며느리 김아영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말했다. 어르신 이번엔 오래 계시진 마세요. 다음 주에 손님이 좀 올 예정이라. 순간 수저 소리가 멈췄다. 한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라니 무슨 일 있니? 김아영은 웃으며 답했다. 요즘은 워낙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아무래도 어르신이 계시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말끝을 흐리며 찻잔을 들었다. 그 손끝엔 고급 네일이 반짝였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서늘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버지, 그냥 며칠 있다 가세요. 한민수가 말끝을 덧붙였다. 그는 말없이 밥알을 씹었다. 혀끝에 간장이 밴 잡채가 닿았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있지만 그는 마치 어딘가 바깥 구석에 서 있는 사람 같았다. 주방 쪽에서 김치 냉장고의 콤프레서가 윙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잠시 후 며느리는 덧붙였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요즘은 부모님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서로 편하대요. 그 말에 한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어르신은 그런 분들과는 다르시지만 그래도 요즘은 각자 사는 게 예의랄까요? 예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평생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다. 먼저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며느리에게 무례한 행동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의를 이유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말은 칼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일 아파요. 그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자리에서 그를 더 작고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한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쉬마.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를 흉내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며느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고 아들은 물컵을 들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마루를 걸어 마당으로 나왔. 바람이 불어왔다. 초가을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다.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냈다. 담배 끝에 불이 붙자 짙은 연기가 어둠 속으로 퍼졌다. 첫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내려갔다. 아내는 자주 말했다. 민수한텐 꼭 말조심 가르쳐야 해요. 말은 평생 남아요. 그 말대로 그는 아들에게 항상 말의 무게를 강조했다. 밥 먹을 때엔 말끝을 높이지 말 것. 어른 앞에선 꼭 눈을 보고 말할 것. 고맙고 미안한 건 꼭 말로 표현할 것.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던 걸까? 그는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날을 떠올렸다. 비가 오던 날이었다. 우산을 같이 쓰고 걸으며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책임질 줄 아는 거지.
특히 네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맑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그날의 눈빛과는 너무 달랐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 고개를 들어 마당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에 놓인 예전 아내가 쓰던 작은 화분이 빛바랜 채로 남아 있었다. 잎은 말라 있었지만 그는 그 화분을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기억 속 온기를 일깨웠다.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르신은 원래 그러시잖아. 맞아. 고집은 진짜. 녀석들의 대화였다. 명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톤은 분명했다. 한길수는 현관 앞 벽에 등을 기댔다. 불이 켜진 거실은 따뜻하고 밝았다. 웃음소리가 오갔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이제 그를 비추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 물음이 떠올랐다. 이 집은 정말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걸까? 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한길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며느리 김하영이 찻잔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아버님 따뜻한 유자차 좀 드세요. 요즘 일교차 심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따뜻한 잔이 손바닥에 닿자 어딘가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조금 뒤엔 아들 민수도 옆으로 다가왔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김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들었다. 며느리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은행 쪽 서류를 정리해야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몇 가지 문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감도장이 꼭 들어가야 한대요. 아버님 도장이 있어야 서류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한길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곧장 말을 잇지 않고 잠시 차를 마시는 신용을 했다. 그 침묵 사이 그는 생각했다. 이건 분명히 그냥 서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당장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서류인데 인감이 들어가? 아들이 대신 대답했다. 아버지, 그냥 공과금 자동이체 바꾸고 이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은행도 까다로워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낯선 기운이 가슴에 남았다. 그의 도장은 등기소에서 수천 건의 문서를 마감했던 도장이다. 그 가치는 단지 인감 그 이상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서류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김하영은 잠시 멈칫했다. 아, 지금은 아직 출력 전이에요. 은행 쪽에서 양식 받는 중인데 그 전에 인감부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한길수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찻잔을 다시 그의 쪽으로 밀며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절대 이상한 데 쓸 일 없어요. 아버님 도장은 저희가 잘 챙길게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가슴 어딘가가 저릿해졌다. 절대 이상한 데 안 쓴다는 말은 이미 쓰려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리라. 그는 말을 아꼈다.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 그때 아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 변화는 아주 짧았지만 한길수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 미세한 굳어짐이 말보다 먼저 압박이 되었다. 한길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깊숙한 곳에 낡은 인감 도장 케이스가 있었다. 검정색 가죽 케이스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잠시 그대로 멈춰섰. 수십 년간 이 도장은 누구의 손에도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도장이 아니라 그의 삶신뢰 그리고 지켜온 원칙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용히 케이스를 들고 거실로 다시 나왔다. 며느리와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한 번이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믿고 맡긴다. 김하영은 바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들도 말을 이었다. 아버지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도장을 건네며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지만 그 어떤 확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손은 허전했고 가슴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위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창밖에선 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도장을 넣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손가락이 그 자리를 더듬었다. 그 빈 공간에서 오래된 냄새가 스며 나왔다. 갑자기 그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이 도장은 맡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고지식하다니까요. 그 고지식함이 지금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내어준 걸까? 도장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모든 기억과 신뢰,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내어준 건 아닐까. 그는 책상에 팔을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은 조용히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느리게 초침을 옮기고 있었다. 찰칵찰칵. 한길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그가 혼자 차린 된장국과 조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국은 이미 식었고 생선은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카카오톡 김하영 여슬 1. 한민수 1. 어제 그리고 그제 보낸 메시지에 아직 회신이 없었다. 잘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다시 폰을 내려놓았다. 이틀 전에도 비슷한 시간이었고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는 매번 혹시 바빠서 그러겠지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이제는 사흘째였다. 전화도 걸어보았다. 첫날은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고 둘째 날은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음성만 들렸다. 그는 일부러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전화해 올까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마당에 나가 잠시 걷다가 낙엽 몇 장을 주워들었다. 바람에 구르는 소리가 왠지 더 크게 느껴졌다. 집 안으로 돌아온 그는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내가 생전에 담갔던 묵은지 한 통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뚜껑을 여니 익은 냄새가 콧속을 스쳤다. 그는 그 냄새에 잠시 멈칫했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 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끝내 삼켰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서류는 잘 처리됐나요? 단순하고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잠시 떨렸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답이 오지 않아도 그 화면을 보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방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창문 밖 가로등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마저도 오늘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다. 사흘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었다. 거실에는 낮게 깔린 정적만 남아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고 찬 그릇은 싱크대에 식어 있었다. 한길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어젯밤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잊지 않음이었다. 통화 목록에는 부재중 통화 표시만 하나 늘어 있었다. 그때 진동이 짧게 울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나 지우야. 엄마 폰이 바뀌었어. 어제부터 카톡이 안 돼. 작은 아이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다. 뒤에서 만화 소리가 아주 작게 흘렀다. 한길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지우야, 엄마는 지금 옆에 있니? 응, 근데 목욕하러 들어갔어.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왔어. 그는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비가 올 듯한 공기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지우야요, 며칠 집에 낯선 사람 다녀갔니? 아이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조심스러운 대답이 이어졌다. 어제 낮에 아저씨 두 분이 왔어. 엄마랑 거실에서 말하고 사진 찍고 갔어. 집 도면 같은 것도 들고 있었어. 그는 말없이 메모지를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글씨가 조금 굵어졌다. 아이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밝혔다. 거실의 상자는 왜 많아졌니? 엄마가 정리한다고 했어. 버릴 것도 많대. 그는 조심스레 다음 질문을 골랐다. 혹시 엄마가 도장이나 서류 찾는 것 봤니? 아이의 대답은 아주 또렷했다. 응. 서랍에서 붉은 잉크랑 도장을 꺼냈어. 도장에 천을 대고 콩 찍어보더라. 그리고 지문처럼 꾹 누르기도 했어. 손등의 혈관이 얇게 도드라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끝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속도를 맞췄다. 지우야, 지금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혹시 또 누가 오면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해라. 너는 놀고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한다. 알았어, 할아버지. 근데 엄마가 알면 혼날까봐 조금 무서워. 그래도 전화하고 싶었어. 잘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내 전화가 고맙다. 이 다음은 할아버지가 책임진다. 통화가 끝나자 손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빠르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는 메모를 정갈히 접어 수첩 뒤쪽에 꽂았다. 창문을 조금 열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윙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도장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텅 빈 칸은 그대로였고 나무 냄새만 올랐다. 비어있는 자리가 방 안을 더 넓고 차갑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 등기소에 들르자 계약 날짜와 제출 시간을 확인하자 잉크 번짐과 각도도 다시 대조해야 한다. 그는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초침은 한 칸씩 정확히 제자리를 밟았다. 시간은 느리지만 반드시 앞으로만 흘러갔다. 그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변호사 이름을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은 아이가 깰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좋다. 새벽에 바로 전화하자. 증거를 묻고 기록을 남기자.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야 한다. 거실 불을 끄자 창밖에 불빛만 남았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흐리게 비쳤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다. 새 메시지는 역시 없었다. 빈 화면이 조용히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누구를 먼저 믿겠는가? 혈연인가? 기록인가? 아니면 어제의 자신인가? 대전의 오래된 종친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현관 앞에는 검은 구두가 가지런히 놓였고 안쪽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한길수는 회관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의 광택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상석에는 종손이 앉아 있었고 친척 몇 명이 둘러 앉아 있었다. 아들 한민수는 구석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피했다. 며느리 김아영은 얇은 미소를 지었고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공기가 마시기 어렵게 조여들었고 차 주전자에 김이 헛되이 흩어졌다. 종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집안의 문제를 상의하려고 모였다. 서로 예의를 지키되 결론을 내야 한다. 그 말에 몇 명이 가볍게 기침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한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누구보다 예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예의가 누구의 편에 설지 알 수 없었다. 잔에 따른 대추차의 향이 달았지만 혀끝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먼저 민수 쪽 이야기를 듣자고 종손이 말했다. 아들은 준비한 듯 종이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다. 내내 침묵하던 며느리는 눈길을 맞추지 않은 채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아버님이 불안해하셔서 정리하려고 집 문제를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몇몇 친척이 서로 눈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자식에게 맡기는 게 맞지. 나이 들면 결정이 더디니 젊은 사람이 도와야지. 그 귓속말은 마치 테이블 아래에서 밀려오는 찬바람 같았다. 한길수는 손등에 살을 한번 꼬집었다. 주먹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는 차분히 물었다. 집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팔렸느냐? 민수는 시선을 아직 테이블에 두고 말했다. 부동산에서 연결된 사람에게 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진행했다. 아버지께서 미리 동의하셨고 인감도장도 제공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모두 적혀 있다. 그가 동의했다는 말이 회관 안을 둔탁하게 울렸다. 어떤 친척은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예전부터 고집이 세셨잖아. 누가 말려도 소용없다더라. 그 말에 다른 이가 따라 웃었고 웃음은 금세 조용한 비난이 되었다. 한길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벽시계의 초침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정했다. 늘 그랬듯 사실과 절차로만 이야기하자고 다짐했다. 그는 종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문서를 잠깐만 볼 수 있겠나? 며느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종이 봉투를 종손에게 먼저 건넸다. 종손이 문서를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보이네.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도장 자국까지. 문서는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아 그의 앞에 놓였다. 한길수는 손을 씻듯 천천히 손바닥을 비비고 문서를 펼쳤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옅게 올랐고 구석에 접힌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도장의 붉은 원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인감은 집주인의 확인란에 찍혀 있었다. 둘레의 테두리가 미세하게 흐렸고 오른쪽 아래로 잉크가 모여 있었다. 두 번째 인감은 위임장 하단에 있었다. 원 둘레가 기울어져 있고 중앙에 글자가 아주 조금 떠 있었다. 그는 문서를 살짝 뒤집어 빛에 비췄다. 종이 표면에 섬유가 드러났고 붉은 잉크는 규칙적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등기소에서 수없이 보아온 진짜 도장은 잉크가 균등하게 번진다.
가짜는 눌림이 일정하지 않고 모서리에서 번짐이 늦게 나타난다. 그는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체크했다. 테두리의 압력, 글자의 중심, 잉크의 모서리 흐름. 세 항목 모두가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었다. 그 작은 어긋남이 한 줄로 이어지며 선명한 의심이 되었다. 문서를 돌려주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각도를 확인했다. 손목을 고정하고 시선을 도장 하단의 미세한 그늘에 멈췄다. 도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치듯 눌렸다. 그 습관은 자신에게 없다. 그의 손에는 그런 각도가 없다. 종손이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보이느냐? 한길수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목 안에 마른 침을 삼키고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한 친척이 툭 던지듯 말했다. 문서가 있는데도 왜 못 믿으시나? 나이 들면 서명해 놓고도 기억 못할 수 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말고 그냥 이사 준비부터 하시라. 웃음이 몇 줄기 더 흘렀고 공기는 더 낮고 무거워졌다. 민수는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고 김하영은 웃음과 무표정 사이에 서 있었다. 한길수는 등을 곧게 펴고 문서를 다시 그의 앞에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장 옆에 작은 숫자를 따라 읽었다. 년과 월, 그리고 제출 시간. 등기소의 접수 마감과 5분 차이가 있었다. 그 시간에 그 도장이 접수되려면 대기표가 최소 15이었다. 그날의 대기열은 절대 그 숫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증거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여기서 흥분하면 진실은 소문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문서를 가지런히 접어 종손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는 곧았고 시선은 테이블 위의 찻잔에 머물렀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는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친척들 사이로 낮은 웅성거림이 지나갔고 누군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서며 그는 손끝에 남은 잉크 냄새를 다시 맡았다. 그 냄새는 오래 알고 지낸 진짜의 향이 아니었다. 가늘고 얕은 표면만 스친 냄새였다. 그는 마음속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의 첫 번째 어긋남을. 회관 현관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복도 끝에서 밀려왔다. 신발장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향낭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냄새가 섞여 흘렀다. 그는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담소 소리가 따라 나왔고 몇 마디가 또렷하게 귀에 걸렸다. 괜히 체면 차리시네. 결국엔 나가실 텐데. 도장 찍힌 문서가 있는데 뭘 더 확인한대. 자식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지. 집안이 시끄럽잖아. 그 말들이 발목을 스치는 물기처럼 차갑게 남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를 한 번 더 눌러 닫고 회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발 뒤꿈치에 힘을 주자 발걸음이 낮게 울렸고 철제 난간에 녹슨 자국이 보였다. 시간이 남긴 흔적은 정직했고 사람의 말보다 믿을만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기울어 있었다. 가로수 잎은 가장자리가 마르고 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손목을 고정하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도장 각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침. 하단 글자 중심이 상단보다 미세하게 떠 있음. 잉크 번짐이 모서리에서 늦게 따라옴. 압력 불균등. 접수 시간과 대기열 불일치 5분 차이 확인. 그는 메모를 접어 수첩 안쪽에 끼웠다. 한 번 더 확인하자 내일 아침 등기소로 간다. 원본 대조 제출자 신분, 확인 시스템, 접수 기록 열람. 손끝에 떨림이 가라앉아
숨결도 조금씩 잔잔해졌다. 길을 건너며 그는 마음속에 작은 문장을 세웠다. 오늘은 버텼고 내일은 기록한다. 지금은 소리치지 않고 나중에 분명히 보여준다. 회관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친척은 의자를 밀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종손이 손바닥을 펴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결론을 내자. 집안이 계속 시끄럽다. 민수는 문서를 다시 앞으로 밀었다. 김하영은 자네 차를 따르며 얇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의처럼 보였지만 칼날 같은 냄새가 났다. 한 친척이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도장 다 찍혔네. 이 정도면 동의하신 거지. 또 다른 친척이 말을 보탰다. 연로하면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다. 서로 좋게 끝내자. 한길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호흡을 고르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저 도장은 내 손의 각도가 아니다. 접수 시간도 어긋나 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정적 위로 대추차 향이 얕게 흘렀다. 누군가의 수저가 테이블에 부딪혔다. 종손이 중재하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사실 확인서를 하나 쓰고 넘어가자. 그는 준비된 종이를 책상 가운데로 끌어왔다. 제목은 합의에 관한 확인서였다. 하단에는 서명란이 단정히 인쇄되어 있었다. 민수의 시선이 그 종이로 미끄러졌다. 김하영은 차분한 얼굴로 펜을 뚜껑에서 뽑았다. 펜촉이 공기를 스칠 때 얇은 소리가 났다. 종손이 말했다. 아버님이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된다. 오늘로 집안 문제는 정리된다. 여럿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미 결말을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한길수는 종이를 자기 쪽으로 가져왔다. 문장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었다. 정중한 어휘 속에 함정이 숨어 있었다. 동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서명과 날인만 또렷이 남도록 짜여 있었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눈앞에서 아내의 얼굴이 잠시 스쳤다. 당신은 억울한 일은 넘기지 말라고 했다. 그는 펜을 다시 들어 종이 위에 올렸다. 한 줄을 곱게 그렸다. 서명란 가운데로 가로줄이 생겼다. 그는 종이를 밀어 돌려주었다. 나는 오늘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은 법에서 하겠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었다.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김하영의 입술이 가늘게 말려 올라갔다. 한 친척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 어른이 시키면 따르는 게 예의다. 체면 좀 지켜라. 그는 고개를 숙여 잠깐 인사했다. 예의를 지키는 일과 불의에 서명하는 일은 다르다. 오늘은 사과 대신 기록을 남기겠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신발을 찾았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쥔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종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정리했다. 그럼 각자 생각을 추슬러 보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그는 문서의 끝장을 다시 스쳤다. 도장 옆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숫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덜한다. 그는 조용히 회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열을 식혔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휴대폰을 켰다. 연락처 맨 위에 고정된 이름이 있었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다.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렀다.
안녕하세요. 한 어르신. 그는 바로 핵심만 말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정황이 보인다.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확보했다. 변호사는 질문을 짧고 정확하게 던졌다. 원본 접근 가능하신가? 접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가? 그는 즉시 답했다. 내일 새벽에 등기소 전 동료를 만나겠다. 접수 대장과 영상 기록을 확인하겠다. 변호사가 말했다. 좋다. 오늘은 감정 기록부터 적자. 전화 녹취도 저장하고 사진도 남겨두자.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연필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손의 떨림이 글자 사이로 사라졌다. 오늘 회의 참가자 명단을 적었다. 발언 순서와 핵심 문장을 요약했다. 합의서의 표현과 반복된 단어를 표기했다. 도장의 각도와 잉크의 번짐을 도식으로 표시했다. 접수 시간에 5분 괴리를 표시했다. 대기표 추정 숫자도 옆에 적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일정을 정리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다시 보자. 오후에는 임시 보전 처분을 준비하자. 그는 알겠다고 짧게 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단단해졌다. 밤 공기가 더는 차갑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버스가 서서히 다가왔다. 정류장 불빛이 발끝을 밝게 비쳤다. 그는 수첩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지만 시야는 맑았다. 오늘은 모욕을 들었고 서명을 거절했다. 내일은 기록으로 대답하겠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 뒤꿈치가 도로에 닿을 때마다 작은 울림이 났다. 그 울림이 마음의 맥박과 같은 속도로 이어졌다. 그는 회관 앞 도로에 서서 손등을 문질렀다. 종이에 잔 잉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비냄새가 골목 모퉁이에서 천천히 밀려왔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말들이 다시 재생됐다. 기억 탓으로 돌리려는 말들. 체면을 핑계로 둔 압박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증거로 바꾼다. 지금의 모욕은 나중의 판결문으로 되돌린다. 자니의 신뱅 장관을 휴대폰을 다시 켜서 녹음 앱을 확인했다. 회의의 일부가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을 오늘 날짜로 바꾸어 잠금해뒀다. 문서, 사진도 여러 장 찍어두자고 생각했다. 길가 가로등 아래에서 각도를 달리해 촬영했다. 붉은 도장과 숫자가 선명히 잡혔다. 사진을 확대해 모서리의 번짐을 확인했다. 한쪽 라인이 유독 가늘고 끊겨 보였다. 그 불균형이 그의 심장을 조금 가라앉혔다. 변호사에게 사진 5장을 전송했다. 잠시 뒤 도착 확인 메시지가 떴다. 내일 오전에 확대 출력하자라는 답장이 이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메모 한 줄을 덧붙였다. 오늘 나는 침묵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으로 기록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작은 국수집이 불을 켰다. 따뜻한 김이 유리창을 흐렸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지 않고 주문했다. 국수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거면 됩니다. 면이 그릇에 담겨 나오는 동안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내일의 동선을 분 단위로 적어 내려갔다. 등기소 방문 접수 대장, 확인 영수증 원본 대조, 교대 근무표를 확인할 이름도 적었다. 오래 일했던 후배의 번호를 떠올렸다. 그 이름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한 글자씩 눌러 썼다.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배가 고픈 것을 알았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다시 제 온도를 찾는 느낌이었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현관 앞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키를 돌리는 손목이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그는 거실 등을 켜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다. 찬 물이 이마의 열을 천천히 끌어내렸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의 결심, 내일의 증거, 모레의 절차.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싸우자고 다짐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한길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어슴풀에 스며들었다. 김치 냉장고의 윙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싱크대에서 물 한 컵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젊은 날의 부부 사진, 다른 하나는 가을 소풍에서 가족이 함께 웃던 장면이었다. 그는 향을 꺼내 조심히 불을 붙였다. 얇은 연기가 천장으로 천천히 퍼졌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향 연기가 기억을 깨우는 듯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회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도장 각도, 잉크 번짐, 접수 시간,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 사각사각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음속 불안을 덮는 담요 같았다. 새벽 5시 기상, 6시 반 등기소 대기.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일정을 다시 정리했다. 접수, 대장 열람, 영상 기록 보존 신청, 원본 계약서 확인, 후배 직원 2명의 이름도 적었다. 교대 근무표와 창구 위치도 함께 메모했다. 손등을 바라보니 도장에 붉은 잉크가 남아있는 듯 얼룩져 있었다. 물수건으로 닦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 냄새와 함께 흙 내음이 코끝에 스쳤다. 어느새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또렷이 들렸다. 등기소 첫 출근 날이 떠올랐다. 도장의 위치 압력 번짐을 설명하던 선배의 말투. 그는 손목을 고정하고 허공에 도장을 찍는 연습을 했다. 감각은 아직 남아 있었다. 40년 동안 익혀온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수첩에 적었다. 오늘의 모욕은 내일의 증거로 바꾼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한 어르신 저 회의에 계셨던입니다. 다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서명은 꼭 하셔야 한다고. 오늘은 말씀을 아끼신 것 같아서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통화 녹음만 저장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한 듯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통화 시간을 기록하고 통화 내용을 요약해 수첩에 적었다. 비는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싱크대에 옮겼다. 그릇이 포개질 때 나는 소리가 이상하게 정갈하게 들렸다. 식탁을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자 나뭇결이 반짝이며 드러났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볼륨을 낮춰 음악을 틀었다. 현악기 선율이 빗소리 위로 잔잔히 흘렀다. 소리는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엔 질서가 있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내일 들고 나갈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청서, 영상 보존 요청서, 조사 메모 양식, 서류철에 차례대로 꽂고 금속 클립을 단단히 눌러 고정했다. 딸깍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물쇠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기록으로 답한다.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한길수는 책상을 정리한 뒤 작은 행주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재단 앞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 위 먼지를 닦았다. 빛바랜 미소가 조명 아래에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향로 옆에 촛대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깜빡이며 흔들렸다가 안정되었다. 당신, 내일 내가 어디 가는지 알죠? 그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은 참았고 이젠 증거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는 두 손을 모아 짧은 묵념을 올렸다. 촛불 아래에서 아내의 눈동자가 왠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였다. 그는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방금 저장한 통화를 다시 재생했다. 음성은 느리게 반복되었다. 아버님, 내일 서명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짧은 멈춤. 체면도 중요하잖아요.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죠. 그는 눈을 감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되새겼다. 그 말의 얇은 칼날이 오늘 그의 침묵을 베어갔다. 재생을 멈추고 녹음 파일 이름을 변경했다. 2025년 10월 5일 압박통화 저장 완료. 그는 그 파일을 USB에 옮겨두었다. USB엔 오늘 촬영한 도장 사진과 회의 녹음도 함께 정리돼 있었다.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USB를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셔츠를 꺼냈다. 소매를 한번 펴고 주름을 손으로 다듬었다. 작은 손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피곤한 눈매였지만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식탁 한편엔 버스 시간표가 출력된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핸드폰 알람을 2개 설정했다. 0 기상, 15 출발. 알람 소리 대신 부드러운 피아노 음으로 바꿨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거칠지 않길 바랐다. 등기소 지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지름길 골목의 CCTV 위치도 기억해 두었다. 그는 가방을 문 옆에 놓고 우산도 접어세워 두었다. 김치 냉장고 앞에 잠시 섰다. 묵은지 항아리를 열고 살짝 냄새를 맡았다. 익은 김치의 시큼한 향이 코끝을 찌르며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당신이 담근 마지막 김치예요. 다음 주엔 내가 꺼내 먹을 수 있겠죠. 그는 다시 재단 앞에 섰다. 향이 다 타고 재가 바닥에 얇게 떨어져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시계를 보니 1시 52분. 잘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다. 침대 옆 조명이 둥글게 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담요를 덮고 자세를 바로 잡았다. 등이 이불에 닿자 몸이 한층 가라앉았다. 눈을 감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 나는 증거를 들고 간다. 분노 대신 절차로 말한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한결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리듬에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잠에 들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한길수는 어둠이 남아있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짧은 숨이 흰 김으로 올라오고 새벽 공기가 뺨을 조용히 스쳐갔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첫 차 시간까지는 아직 4분 남아 있었다. 가방 안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접수 번호 날짜 창구 담당자 예상 이름. 손에 쥔 메모가 몸의 떨림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타서 창가에 앉았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버스창에 길게 반사되었다. 등기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40년을 일했다. 누구보다 그 절차와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건물 앞 화단에 핀 국화가 밤새 비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모자를 벗었다. 아침 근무를 시작하던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 많습니다.
창구 오른편 문서 열람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후배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내 이름으로 접수된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접수 시간 확인을 요청하고 싶네. 후배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무언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열람 요청서만 써주세요. 한길수는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이름과 날짜를 적었다. 30분쯤 후 출력된 문서가 그의 손에 전달되었다. 도장의 위치, 계약 일시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차분히 종이를 넘겼다. 내용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구석 작은 칸에 적힌 제출자 서명란이 눈에 걸렸다. 서명은 김하영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 김하영의 필체와 조금 달랐다. 더 얇고 빠르게 흘러간 느낌. 마지막 획이 급하게 꺾여 있었다. 이 서명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할까? 후배는 컴퓨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영상은 아직 보존돼 있습니다. 그는 곧 영상 조회 권한을 받아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날 날짜, 그 시간대, 영상이 재생되자 낯익은 뒷모습이 나타났다. 김하영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접수 창구 앞에 섰다. 화면 속 시계는 오전 11시 56분을 가리켰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오 4분 전, 그 시간은 접수 마감 직전이야. 카메라 각도를 바꾸자 그녀가 사인을 남기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그는 화면을 멈췄다. 손의 각도, 필압의 방향, 사인의 흐름. 그것은 그가 기억하던 필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조금 더 서두른 듯했고 왼쪽으로 살짝 기운 필액이 그녀가 평소 쓰던 글씨와 달랐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 캡처했다. 그리고 메모 옆에 조용히 써넣었다. 서명 압력 흐름 불일치. 정오전 4분 마감 접수 비정상 속도. 후배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존중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해 서류철에 한 장씩 차례로 끼웠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야 숨이 조금 길어졌다. 등기소 복도를 걸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확신 없이 분노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아야 할 시간이다. 그 말이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다. 한길수는 복도를 따라 영상 확인실에서 문서 관리실로 이동했다. 그는 조용히 직원에게 요청했다. 방금 본 계약서의 원본 스캔 이미지와 시스템 등록된 파일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 건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컴퓨터 2대의 각각의 파일이 열렸다. 왼쪽에는 원본 스캔본, 오른쪽에는 등기소 시스템에 등록된 최종 파일. 두 문서는 거의 같았다. 내용, 도장, 날짜까지. 하지만 그는 미세한 차이를 찾고자 모니터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QR코드에 시선이 멈췄다. 왼쪽 이미지의 QR은 도장선과 정확히 나란했다. 그러나 오른쪽 파일의 QR은 위로 임가량 올라가 있었다. 두 개를 확대해서 겹쳐보자 코드의 배열 구조가 살짝 달랐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쇄된 종이와 등록된 파일이 서로 다르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원래는 스캔 이미지 그대로 저장되거든요. 그는 메모장을 꺼내 차이를 또박또박 적었다. QR 위치 상이, 인코딩 모양 다름, 서명 일시 동일하나 이미지 구조 차이 발생. 그는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 두 파일의 원본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전달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유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내부 요청은 익명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는 펜을 꺼내 사유서 첫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문서의 진본성과 절차상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 요청입니다. 사유서에 서명한 뒤 그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번 주 안에 관리과장님과 10분만 면담 가능할까요? 그럼요. 선배님 요청이라면 바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네. 밖으로 나서자 오전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져 있었다. 햇살은 약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는 등기소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상단에 고정된 법률사무소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말했다. 문서와 시스템 파일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서명 흐름도 일치하지 않고 QR코드 배열도 다릅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그는 손에 쥔 메모를 보며 말했다. 오늘 오후 문서 원본 열람 신청을 마쳤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김하영 씨 측과 공식 연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절차로 가겠습니다. 분노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수첩에 짧은 메모를 추가했다. QR, 미스매치, 증거, 이확보, 영상 확보, 서명 흐름 불일치 확정.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햇살이 그의 이마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오늘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회관에는 다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이전과 달랐다. 기둥 옆 상석엔 일가의 최고 어른 종중 회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의 등 뒤로 묵은 한지 창문이 빛을 반사하며 깜박였다. 한길수는 회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묵직한 숨을 들이마셨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친척들이 눈을 들었다.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상석 앞에 한 걸음 떨어져 정중히 인사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한 선생, 오늘은 양쪽 말 다 듣고 판단할 생각이네. 자리를 안내받은 그는 준비해 온 서류철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고요한 방 안에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회장은 시선을 돌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하영을 바라보았다. 먼저 그쪽 이야기를 듣지. 민수는 정장을 입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영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버님께서 직접 인감도장을 주셨고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끝부분에 힘이 잔뜩 실려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아버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회장은 한길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 말씀도 듣지. 그는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다. 맨 앞장에는 계약서,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QR코드 캡처 이미지가 정리돼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제가 확보한 실제 영상 기록과 시스템 열람 자료입니다. QR코드가 원본과 다릅니다. 사인의 흐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도장으로 보이는 것 역시 진본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중앙에 자료를 조심히 밀었다. 방 안의 사람들 일부는 몸을 숙여 문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지나치게 조용한 시간이 30초 넘게 이어졌다. 한길수는 숨소리를 줄이고 회장의 손끝 움직임을 바라봤다.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다. 이 도장 40년간 등기소에 근무한 자네가 직접 보기에 정말 가짜라 확신하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도장의 압력 번짐, 그리고 각도 모두 제가 수천 번 찍은 손과는 다릅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도장을 비스듬히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문서 한 귀퉁이를 접었다가 펴며 이름 없는 긴장감을 만들었다. 그때 한 친척이 말을 던졌다. 회장님, 그래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용은 이미 인정된 거지요. 또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감정보다 절차입니다. 자식이 도장을 받은 건 아버님 허락이 있었으니 그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 자료들 제 주장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등기소 후배 둘이 열람 절차를 도왔고 영상도 공식 시스템에서 추출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장이 손을 들었다. 누구보다 무게감 있는 손짓이었다. 그럼 영상과 QR코드 차이를 같이 확인해 보세. 한길수는 USB를 꺼내 벽면의 TV 화면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 안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다. 하영이 창구에 서서 사인을 남기고 도장을 내미는 모습. 슬로우로 다시 돌려본 화면의 도장의 흔들림과 사인의 급한 각도가 반복됐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저 손 평소 하영 씨 사인 맞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영도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영상이 끝나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거네. 하지만 이 도장, 그리고 QR코드, 이건 그냥 넘기기엔 허술한 부분이 많네. 방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느꼈다. 무게가 조금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TV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며 유리창 밖 햇빛이 살짝 번졌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누군가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기류는 분명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냉소로 가득하던 눈빛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한길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닫으며 작은 소리로 정리했다. 이 모든 자료는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겁니다. 저는 가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확인돼야 합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남자, 그는 민수의 사촌 동생이었다. 평소 말이 적지만 하영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삼촌 진실이라 하셨죠. 그 진실이 가족을 찢어놓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나한테 말하셨어요. 처음엔 아버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지금 증거라며 들고 오신 것들, 절차와 기록만 보이고 사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길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절차가 무너졌기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억으로 남지만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 말에 그 남자는 살짝 웃었다. 그래서 가족까지 법정에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아들 얼굴에 법의 낙인을 찍고 그게 정의입니까? 방 안의 긴장이 다시 팽팽해졌다. 누군가 목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한길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지금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은 40년을 정직하게 모은 결과입니다. 그걸 허락 없이 팔았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짧은 정적.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말씀들 그만하시게.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때 다시 그 사촌이 말했다. 회장님, 사실 이 문제 집안 망신 아닙니까? 밖에 알려지면 언론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까지 불이익 받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입니까? 말끝이 날카로웠다.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종이컵을 들어 작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망신은 잘못을 감출 때 생기는 거네. 잘못을 인정하면 그건 정의가 되지. 그 말에 몇몇 사람의 눈빛이 변했다. 하영은 얼굴이 굳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오늘 여기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세. 그는 회관 앞 창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집안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 진실을 이끌어냈다네.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길수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시간과 기록으로 싸우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일찍 집을 나섰다. 양복상의 안주머니에는 전날 회의에서 사용한 USB가 있었다. 가방 안엔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영상 캡처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구청 법무과였다. 그는 몇 년 전까지 그곳에서 상근감정관으로 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도착하자 낯익은 복도 공기가 폐를 천천히 적셨다. 사무실 문 앞엔 법무과장 이름이 선명히 걸려 있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노크를 2번 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정돈된 목소리. 문을 열자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선배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잠깐만 시간 좀 주겠나? 사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문서가 있어서 그래. 과장은 서류철을 보고 자리를 권했다. 그는 앉자마자 가방을 열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내 집이 내 허락 없이 팔린 것 같다. 계약서는 있고 인감도장도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이 내 손이 아니야. 과장은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위임장도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과장은 문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여기 이 도장. 이건 행정용 원형 인감이 아니라 사문용 흉내에 가까워요. 그는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인가? 과장은 자판을 두드리며 공식 샘플을 불러왔다. 화면에 뜬 표준 인감의 붉은 선과 문서에 찍힌 도장이 나란히 비교됐다. 차이는 분명했다. 원형 둘레 간격이 1.7mm 작아요. 그리고 이 중심선 아래쪽으로 치우쳤어요.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공식 양식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직접 만든 사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잠깐 떨렸다. 그럼 이건 위조라는 말인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일단 이 도장은 공공기관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상단의 QR코드. 지난주 등기소에서 확인하셨죠? 제가 받은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는 USB를 꺼내 과장에게 건넸다. 여기 영상과 캡처 자료가 있어 직접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과장은 USB를 연결하고 모니터에 화면을 띄웠다. 영상 속엔 며느리 김하영이 서류를 들고 접수 창구에 서 있었다.
도장을 꺼내 찍는 모습 서명하는 손끝의 떨림, 그리고 종이 끝에 흔들리는 각인. 과장은 집중해서 보았다. 이 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이네요. 그리고 이사인 획이 맺히는 부분이 너무 급합니다. 그는 손등을 무겁게 쥐었다. 내가 40년 본 도장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과장은 조용히 마우스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가능성 모두 있어요. 저희 쪽에서 정식 감정 요청을 받을 경우 이건 증거로 제출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눈앞에서 삶 전체가 문서 한 장에 요약되는 느낌이었다. 침묵 속에서 창밖 햇빛이 서서히 책상 위로 번졌다. 과장이 말했다. 선배님, 이걸로 가족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계속 가셔야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럴 준비가 돼 있어. 난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할 순 없어.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힘드시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강하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회관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람들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날과 같은 자리가 오늘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두 손에 새로 출력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에 빨간 스탬프가 하나 찍혀 있었다. 법무과에서 받은 감정 확인 문서였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 다시 왔군. 그는 상석 앞에 서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어제 제가 드린 자료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과장을 직접 만나 계약서 원본과 인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QR코드 위치 비교 자료를 꺼냈다. 이건 등기소 파일, 이건 제가 보관 중이던 원본입니다. 보시다시피 QR의 배열과 위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뒤이어 도장 크기, 비교 도면도 테이블 위에 놓였다. 공문서용 원형 도장은 지름과 비율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찍힌 도장은 1.7mm 작고 중심선이 아래로 치우쳐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법무과장은 이 도장을 사적으로 재현한 비공식 인감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문서의 진본성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공문서, 위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그의 말에 한 친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수의 고종사촌이었다. 잠깐만요. 그게 다 진짜라고 해도 가족끼리 법정 싸움 하자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USB에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하영의 손 흔들리는 도장 각인 사인의 부자연스러운 흐름. 그 모든 장면이 방 안의 숨소리까지 묶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영은 팔짱을 끼고 자리를 떴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조작이 아니라면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조용히 자료 마지막 장을 꺼냈. 법률사무소 위임장 복사본. 오늘부로 저는 변호사에게 공식 대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로만 해결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의자를 밀며 일어나려 했고 어떤 이는 속삭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아들을 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을 지켜온 제 이름과 제 방식은 스스로 지킬 겁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팔아넘긴 행위는 단지 불효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앉히며 정리했다. 한 선생, 그 용기, 나는 높이 평가하네. 자네 혼자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의지, 나는 그걸 기억하겠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영상은 꺼졌고 TV 화면은 검게 변해 있었다. 그의 손끝은 작지만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조용히 회관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어깨를 누르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했다. 문 앞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법률사무소 번호를 다시 눌렀다. 통화음, 3번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한 어르신. 예상보다 빠르셨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시작합시다. 제 이름으로. 집에 도착하니 문 앞 신발 한 켤레도 없었다. 대문을 여는 소리조차 오늘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고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낮게 깔린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윙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대자 숨이 천천히 길어졌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등기소에서 찍었던 수천 개의 도장이 떠올랐다. 도장은 흔적을 남기고 사람은 흔적 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라디오를 켰지만 볼륨을 아주 낮췄다. 낯선 클래식 선율이 방 안 구석을 둥글게 감쌌. 햇빛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공간. 유일하게 남은 건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방금 전 회관의 분위기 도장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빛, 고개 숙인 아들, 그리고 돌아앉은 하영의 뒷모습까지 마음 한켠이 검게 구겨지는 듯했다. 내가 너무 나간 걸까?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가족은 흩어졌고 진실은 아직 벽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노트와 펜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손이 종이에 닿자 촉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첫 줄을 천천히 적었다. 이 글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남긴다.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오직 정직과 절차만을 믿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자산이었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날들, 첫 월급으로 산 도장 등기소에서 겪은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오늘의 회관 회의까지 그 모든 걸 담담히 적어 내려갔다. 그의 글씨는 조금 느렸지만 한 획 한 획에 숨이 실려 있었다. 어느새 라디오가 멈추었다. 그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였다면 그 책임도 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네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 했던 한 사람의 흔적은 기억해다오. 그는 마지막 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정직은 외롭다. 하지만 나는 외로운 걸 두렵지 않다. 노트를 덮고 나자 손끝에 잔 잉크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닫고 작은 천으로 손을 닦았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거기에 아내의 유언장이 함께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서랍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방 안은 더 고요해졌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소리만 윙하고 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조명을 끄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시간의 알림에 그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카카오톡 보낸 사람 지윤. 순간 그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지윤, 그의 외손녀, 딸의 딸. 서울에서 결혼한 뒤 거의 연락이 없었다. 그는 망설이며 메시지를 열었다. 외할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해요. 하지만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집 할아버지 의사 아니었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서서히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는 괜히 끼지 말자고 하셨지만 전 그냥 할아버지 입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휴대폰을 쥔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렸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의 가슴속은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는 카카오톡 자판을 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윤아, 이 밤에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 이젠 전하고 싶구나. 그는 잠시 멈췄다가 메시지를 이었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니? 김치 담그던 그 마당에서 기다릴게.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아직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조용히 입술 안에서 중얼였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의 마음에 조금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엔 은은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항아리 옆에는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김치천이 살짝 덮여 있었다. 한길수는 묵은지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김치 특유의 익은 향이 가을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윤을 기다렸다. 잠시 후 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윤이었다. 흰 셔츠 위에 가을 스웨터를 걸친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다. 외할아버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둘은 마주 앉았다. 말없이 잠시 김치 냄새를 공유하며 가을 바람을 맞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너 어릴 적에 뛰놀던 곳이야. 기억나지? 지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장할 때마다 할머니가 여기서 등 두드려 주시곤 했어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그땐 말이지. 김치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 기다림이었고 살림이었고 어떤 날은 눈물이기도 했지.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깊어졌다. 나는 등기소에서 평생을 도장만 보고 살았어. 사람들이 무심코 찍고 가는 도장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줄 알았지.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무섭기도 했지.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우리는 집도 잃고 이사만 다녔거든. 그때 느낀 거야. 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무릎 위를 스쳤다.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각도를 재고 번짐을 보고 중심을 다시 맞췄지. 그게 나한테는 기도 같은 거였어. 지윤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세월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 외할머니가 갑자기 떠난 그 해 아무한테도 울지 않았어. 민수가 울었고 하영이가 부엌을 정리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장례 절차를 정리했지. 그 이후로 난 더 단단해졌고 어쩌면 더 외로워졌는지도 모르지. 바람이 살짝 불어 김치천이 살짝 들렸다. 그는 손을 뻗어 천을 다시 덮으며 중얼거렸다. 지윤아, 사람은 말이야. 지키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해. 그게 규칙이든 기억이든 사람이든. 지윤은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도 쉽게 돌아서지만 외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 하지만 웃음은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마당에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유는 말없이 김치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길수는 조용히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내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담근 게 저 항아리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고 부드러웠. 그의 겨울 눈이 많이 왔어. 당신은 손이 얼어가면서도 하나하나 배추를 눌렀지. 그는 말을 멈추고 항아리 옆에 작은 바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장례 치르고 나서 이 집을 팔려고 마음먹었어. 지윤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떠났고 집도 무거웠어. 도장, 서류 모든 게 너무 선명했거든. 그 선명함이 그날 이후엔 짐이 되더라고. 바람이 살짝 불어 장가지들이 바닥을 스쳤다. 그는 손등으로 무릎을 한번 문질렀다. 근데 그 서랍에서 편지를 하나 찾았지. 당신이 써놓은 거더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길수 씨, 이 집을 지켜줘요. 당신이 믿어온 방식으로 지켜줘요. 그 문장을 반복하며 그는 눈을 감았다. 그 한 줄 때문에 난 다시 도장을 잡았고 이 집 문을 닫지 않았지. 지유는 조용히 말했다. 그 편지, 이제 외할아버지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지붕 끝에 걸려 있었다. 지유나, 사람은 말이야, 자신을 지키려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 나는 민수에게 상처를 준 걸까? 그 말엔 가벼운 떨림이 있었다. 지유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세월을 담은 굳은 살이 있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켜야 할 게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나 혼자가 아니란 걸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말에 지유는 손을 꼭 쥐었다.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그 도장 이야기, 할머니와의 약속, 이 집의 계절들. 다 듣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오래간만에 편안했다. 그래, 다 이야기해주마. 그리고 마지막은 너한테 도장을 맡길지도 모르지. 지유는 놀란 듯 웃었다. 진짜요? 저한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장은 정직함의 무게야. 그 무게를 지킬 수 있는 손이면 돼.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엔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마당의 그림자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싸늘하게 내려앉은 아침이었다. 한길수는 마당의 김치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짧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일지 짐작은 했지만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대문을 열자 그 앞에 하영이 서 있었다. 정장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표정은 한층 더 낯설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둘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 몇 초간 말이 없었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이야기를 멈추셨으면 해서요. 법정까지 가시면 민수도 저도 일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그 선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그 계약서를 접수한 날 이미 이 길은 시작된 거다. 하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엇갈리며 떨렸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못했어요. 아버님이 괜찮다 하셨다고 믿었고.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기억하겠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쓰인다. 그 말만 믿었어.
그리고 네가 내 인감을 들고 간 순간 모든 건 정해졌지. 하영은 시선을 피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이걸 세상에 다 퍼지게 해야 합니까? 그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도장의 정밀 분석 결과, QR코드, 배열 비교 영상 캡처 요약. 이걸 봐라. 이건 감정이 아니다. 기록이고 절차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영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당장 급해서 아무도 의논할 시간이 없었고.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바라보았다. 정면으로. 하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게 흐느꼈다. 그리고 한순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버님, 이 일만은 한 번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한때 며느리였고 가족이었고 아들의 선택이기도 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눈물보다 무거운 건 책임이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무릎을 꿇는다고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네가 일으킨 일은 네가 감당해야 한다. 하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작은 흐느낌만 공기 속에 번졌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일어나라. 이 마당은 누군가의 사정보다 진심이 먼저인 곳이다. 문을 닫자 안쪽 공기가 서늘하게 몸을 감쌌다. 한길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햇살은 벌써 기울어 벽지 위에 길게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겠다. 밖은 조용했다. 누군가 울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감잎이 하나 떨어졌다. 조용히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민수가 태어난 날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가을이었고 병원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퍼지고 있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웃었고 작은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들의 손가락을 처음 잡으며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는 아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다. 가난했던 유년기를 반복하지 않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정직하게, 누구보다 곱게. 그 믿음 하나로 도장을 찍어온 세월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이는 그의 도장을 흉내내어 그의 삶을 팔았다. 한숨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는 똑바로 앉아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아내의 유언장과 자신이 남긴 메모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나의 파일을 꺼내 검은 펜으로 날짜를 적었다. 그 순간 현관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우편물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는 일어나 문을 열고 바구니를 확인했다. 흰 봉투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서울지방법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놓고 칼로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잘랐다. 안에는 3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첫 장엔 민사조정기일 통지서라는 제목이 있었다. 수신자 한길수, 상대방 김하영, 한민수. 날짜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햇살은 문서 끝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감정이 아닌 정의로서, 피해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그는 펜을 들고 메모장 한쪽에 짧게 썼다. 진실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늘 아래 핀 국화 한 송이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틀째 동네 슈퍼 앞에서 낯익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 집 말이야. 법원에서 뭐 어쩐다더라. 민수 씨 아버지가 아들 고소했다잖아.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한길수는 김치 배달을 맡긴 봉투를 찾으러 그 슈퍼 앞을 지나던 참이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살짝 숙였다. 뒷말은 등 뒤에서 따라왔다. 그래도 집안일은 조용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무리 억울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한길수는 슈퍼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치 포장돼 있지요. 가게 주인은 잠시 머뭇하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 준비해뒀어요. 그나저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뭘 말하든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제가 붙잡은 유일한 것입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그는 가게를 나섰다. 밖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져 있었다.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날 때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수군거렸다. 그중 한 사람이 그를 향해 말을 걸었다. 길수 형 혹시 괜찮은가?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말이야.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 길이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더 조용하고 분명하게 가야지요. 노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하늘 아래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집에 도착하자 지윤이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지윤아, 이건 이번 주 이웃 나눔용 김치란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사람들 뭐라 하세요?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말일 뿐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법정에서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지켜볼 기회를 줄게. 지윤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엔 흔들림도 떨림도 없었다. 김치 봉투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데웠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식탁 위 조명만이 은은히 빛났다. 한길수는 두꺼운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다. 시계는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노트 위로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그는 멈췄다. 이건 판사에게 쓰는 글이 아니었다. 그는 줄을 그어 세 줄을 만들었다. 민수야, 이건 너에게 보내는 글이다. 펜 끝이 종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한 책임을 느꼈다. 그 책임은 너를 위해서였고 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문장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적었다. 아버지는 도장 하나로 사람들의 삶을 증명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 네가 내 도장을 흉내냈을 때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숨이 길어졌다. 밖에서는 간간히 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민수야, 나는 아직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묻고 싶었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설명 없이 지워도 되는 사람으로 봤니?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오래도록 그 문장만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잉크가 천천히 스며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문지르고 다시 마지막 줄을 적었다. 내일 나는 진실을 말할 거다. 그 진실이 우리 사이를 더 멀게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노트를 감쌌다. 그 손엔 약간의 떨림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찢어 두 장으로 나눴다. 하나는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끝맺음. 그는 불을 끄고 거실에 섰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판사의 목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마치 먼 기억처럼 들렸다. 한길수는 마치 모든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담담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말이 없었고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준비한 말을 읽었다. 증거와 절차, 그리고 그가 지켜온 원칙에 대해.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단지 기록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연기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절차는 법이 할 일이지 내 마음이 개입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뉴스에도 사람들 입에도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지우는 가끔 김치 담그는 날에만 들렀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작은 종이를 붙였다. 청년 김치교실 수강료 없음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한길수.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2주, 3주가 지났다. 그는 혼자 마당에 앉아 배추를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16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후드티를 눌러 쓴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김치 배우고 싶어서 왔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장갑부터 끼자. 그날 마당에는 다시 김치 냄새가 퍼졌다. 배추잎 사이로 고춧가루가 스며들었고 항아리 옆에는 새 플라스틱 통이 준비됐다. 소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놀림은 진지했다. 이리 와서 무채는 이렇게 넣는 거란다. 그는 아이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그 손엔 어딘가 익숙한 선이 있었다. 한참을 지나 작업이 끝났을 때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아직 몰라요. 저 혼자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왜 김치예요? 그는 배추를 바라보며 답했다. 김치는 기다리는 음식이란다.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하고 그걸 다시 기다려야 해. 시간이 지나야 맛이 나지. 그 말에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기다려볼게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래, 언젠가는 맛이 날 거야. 그날 이후 소녀는 매주 왔다. 이름은 준우, 민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아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손을 씻고 그림자 아래서 쉬었다. 몇 달 뒤 마당에는 김치 항아리가 3개로 늘었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다. 선생님, 이제 손자도 가르치시네요. 그는 대답했다. 그 아이는 배추를 아주 잘 절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길수는 준우와 함께 마지막 항아리 뚜껑을 덮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맞닿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덮고 말했다. 준우야, 사람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란다. 너도 그릇이 되어야 해.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자신을 닮은 눈빛이 있었다. 그날 밤 한길수는 서랍을 열어 접어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민수에게 쓰고 전하지 않았던 그 편지. 그는 그것을 다시 접어 조용히 불 속에 넣었다. 종이가 천천히 타올랐고 불빛은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이제는 회원이었다.